오늘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교수님과 함께 세상에 저는 이렇게 아침에 뉴스 보통 전할 때요. 뭘 이렇게 연공에 침범을 하고 이래? 네. 막 이런 뉴스들을 요즘에 좀 접하게 돼서 네. 이걸 또 역시 우리는 그냥 사건 사고로 흘려보내지 않고 네. 네, 국제법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오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군용기가 저희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매주 국제법 이슈가 터져 나옵니다. 솔직히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뭐 영업 재료가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자꾸 영환 생겨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걱정을 크게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일은 뭐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또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네. 되면 불안함은 좀 예. 덜해질 수 있으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네. 네. 잘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2019년 7월 23일이었고요. 네. 오전 9시 1분경에 그 러시아 그 군용기가 네. 우리나라 독도 영공을 침입을 침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중국 항공기가 또 군용기가 침입을 했고요. 같은 날? 같은 네. 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지금 네. 앞에 이제 동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항공기의 그 궤적을 갖다 추적을 해갖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미 PD님 짱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이제 방공 식별권을 넘어서 영공까지 침입을 한 사건입니다. 네. 자,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고요. 네, 먼저 이제 네. 거기에 예. 그 저 방공 식별권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영공을 침범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사격을 했죠. 네. 공군에서는 네, 이것도 굉장히 네. 올해 뭐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대응 사격이라는 건 강력한, 네. 강력한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시 37분경에 이제 음. 대응 사격을 받고서 독도 영해를 벗어났고 네. 56분에는 아예 그 카디즈 방공 식별 구역을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는. 예. 자,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 이제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영공은 뭐고? 네. 방공 식별 구역은 뭐고? 네. 일단은 방공 식별 구역 다음이 영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공 식별 구역은 훨씬 넓은 범위고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공역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인 이 경계를 전제로 국제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영공부터. 그러니까 네. 우리를 기준으로 조금 더 가까이. 네, 맞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처음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이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가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또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뭐 빼도 박도 못할 상태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국제법을 위반했는지가 나와야지 우리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다 아니다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안보 논쟁으로 막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제법상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그 육지 영역, 그다음에 육지 영역에서 12해리까지의 그 바다 영역. 12해리라는 거는 1해리가 한 1,800 몇 미터쯤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따지는 거하고 영국이 다른데 한 1,800m 정도 되니까 12해리 곱하기 1,800m니까 뭐 20km 좀 넘죠. 그래서 영해의 내측 기선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 바다 영역으로서 그 영해는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요. 이 영토와 영해를 합친 것의 수직으로 위의 공간, 이거를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영공이라는 건 뭐 거기까지 얘기하는데요. 그 영공도 이제 당연히 국가 영토와 똑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12해리까지 네. 위로 했을 때 그 수직적으로 했을 위로 때 올라가는 공간. 이 하늘은 우리 하늘. 오늘 하늘이다. 맞습니다. 이 하늘 넘어오면 안 돼. 안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높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상공 100km 정도. 상공 100km가 이제 인공위성이 다니는 그런 네. 그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관습법으로 100km 정도까지를 연공의 한계로 보고 있고 연공 100km가 넘으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네. 인공위성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연공은 국가의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각국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고 단지 이제 항공 협정이 있죠. 연공 네, 통과 네. 협정이 있으면은 일반 민간 항공기는 이제 통과할 수 있고요. 뭐 군용기가 아니면은 신속하게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군용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제법학계의 일반적인 이제 다수설이 영공이나 영해까지는 외국의 군함이나 군용기가 들어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공을 침범했으면 그거는 일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러시아 영공 침범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일단 위반한 했고요. 거죠. 네. 네. 우리가 대응했던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응 사격 적절했다. 네. 대응 사격이죠. 위협 사격 정도인 거죠. 빨리 빠져나가라고. 예.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니네 지금 우리나라 땅 네. 들어온 거야. 네. 빨리 나가. 나가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서로 교신을 하거나 그래갖고 그 침범을 하게 된 원인을 빨리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바로 대응 사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네.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대응 사격에 대한 특별한 항의가 없는 걸 보면은 일단 영공 침입을 한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격 당할 만했다. 예. 자기네들도 예, 조심해야죠. 들어올 네, 때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 처음에 그러니까 9시 1분경에 그 카디즈를 침범을 네. 먼저 했어요. 예. 이 카디즈라고 하는 방공 식별 구역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에서 특히 이제 민간 항공기의 그 정체를 아이덴티티, 네. 그러니까 어떤 항공기를 알기 위해서 그 영공 외에 설정하고 있는 일종의 식별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역이죠. 그래서 국가 안보 필요기도 한데 네. 그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서 그 항공기 기종이라든지 항공기의 항공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전을 통해 갖고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방공 그 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랑 달리 어떤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들어올 때 상호간의 교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목적이라든지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떤 항공기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건데 그런 선언이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의 공통의 그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아갖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국제법적인 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뭐 방공식별구역을 뭐 침범하지 못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국가 관할권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갖고요. 각국마다 방공식별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중일은 이제 한국, 일본, 중국 겹쳐 있어요. 약간 겹칩니다. 예. 그 겹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죠. 지금도 예민하고요. 워낙 나라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선 협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갈등보다 협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방공 식별권을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아하. 이제 일단 그 방공 식별권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 항공기를 통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통보를 요구하고 통보를 좀 요청했을 때 그것을 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영공이라 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하늘이기에
함부로 침범했을 때는 국제법의 네. 위반이라고 할 수 네네. 있지만 네. 방공 식별구역은 일단 이 구역을 지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네. 뭐 지금 우리가 지나갈게 지나가게 해줘 약간 이런 식의 교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동의사항이 네. 있지만 네. 들어왔다고 해서 네. 우리 땅이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방공 식별권으로 들어오면은 그 항공기에 대해서 무전 교신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행기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모든 방공 식별권을 가진 나라들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단지 이것이 국제법상의 영공처럼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소리죠. 반드시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서로 약속한 바들이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 구역이 앞서 좀 중국이랑 일본이랑 겹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일단 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서로 조정할 필요는 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항공기 이번에 지금 러시아 그 방위군 소속 항공우주 방위군 소속 경보기라고 하는데 조기 경보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들어올 때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런 목적으로 지나가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영공을 침범해서 문제지 방공 식별권을 들어올 때 영공 외에는 어떤 비행기고 어떤 배도 영해나 영공에서는 자유 통항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원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통제 문제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워낙 이제 비행기들의 성능이 강해지니까 영공이라는 게 사실 12해리예요. 12해리의 상이기 때문에 사실 금방 지나갔죠. 비행기로는 뭐 1분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방공 식별권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일종의 예비 통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방공 식별구역도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왔어. 근데 연이어서 영공에 허가 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응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선 상대 측에 대해서 이제 영공을 들어오기 전에 왜 접근하고 있는지를 뭐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왜 러시아 항공기와 중국 항공기가 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양국 정부가 밝힌 게 없어요. 뭐 지금 사실관계를 가타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명확한 증거를 지금 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게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개념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같아요. 양쪽 비행기가 군용기가 동해상으로 들락날락했어요. 보면은 양국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죠. 대응이라는 거는 군사적 조치에 의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일단 경고를 하고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하고 아닌 경우에는 대응 사격, 위협 사격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왜 그걸 격추시키지 못하냐 그러는데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게 공격하러 들어왔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죠. 상대국이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했다든지 먼저 공격을 하면 모를까 그렇게 군사적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그 2차 대전 때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스위스가 2차 대전 때 중립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국 측에도 이제 주축국 측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독일 공군이 스위스 영공을 지나서 이제 폭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스위스 정부도 그걸 알았죠. 독일 군용기가 이제 영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부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너희 지금 군용기가 우리 영공으로 접근 중이다. 우리는 중립국이고 우리 영공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영공으로 더 접근하니까 영공 통과를 지금 직전에 두고 있다. 경고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알고 있다. 영공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영공을 침범하는 순간 우리는 대공포 발사를 하겠다. 독일이 알고 있다. 근데 대공포를 재미있는 게 발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10,000m로 뜨고 있는데 대공포 7,000m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다시 그냥 알고 있어. 다 해버려. 독일이 다시 연락을 스위스한테 니네가 지금 대공포를 쏘는데 7,000m에서 터지고 있다. 그랬더니 스위스가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교입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그런 그게 있어서 사실은 이 사건의 이제 어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뭐 막 그냥 초전의 군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 네. 입장에서는 대응 사격은 좀 예외적인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웃 나라고 뭐 적성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일단은 영공을 침범을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네. 정보 방송을 하고 네. 진로를 일단 뭐 차단을 한다고 그렇겠죠. 하고 그다음 플레어 발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경고 사격의 단계를 거친다. 그렇겠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군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예. 방송은 아마 그 먼 데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 교신을 고신하겠죠. 거겠죠? 옛날에 아마 방송이었지. 네. 영해를 침범했을 때 모를까. 그 하늘에서 막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듣고 스피커로 막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그렇게 저희 우리 하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들고 아마 이제 각국 간의 어떤 그런 그 교신 장치를 통해서 서로 네. 얘기를 하겠죠. 네. 어쨌든 대부분 좀 방공 식별 구역을 들어오면 그것이 국제법 중에 위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서 제가 방공 식별 구역 자체는 그야말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그 어떤 궤적이나 목적이나 항공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그런 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고 점점 이제 전 세계 한 20개 정도의 방공 식별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에 한중일이 다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복잡하고요. 현재 지금 문제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쪽으로 방공 식별 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방공 식별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영공과 비슷한 주권 영역으로 인식할 때가 있고요. 네. 점점 그렇게 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영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준 영공 같은 효과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야기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외교라는 게 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죠. 그런 비슷한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태국이요. 예. 태국 굉장히 그런 문제를 잘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네. 이날 뉴스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이걸 어디까지 진짜 용인을 해야 돼 싶을 만큼 일단 독도 영공에서 우리가 니네 지금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해서 대응 사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야말로 자기네 땅인데 다케시마는 우리 땅인데 왜 대한민국 니네가 대응 사격을 하고 오버 액션이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왜냐하면 그 영공 자체 침입한 거에 대한 상대방을 한국으로 설정했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댓글에도 보면은 결국 러시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말도 맞지만 그거 자체는 국제법원에서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조종사가 아니면 그 나라 국방부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걸 카운터파트로 삼은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독도 문제는 일본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뭐 그걸 설명하는 게 집에 있는 저기 애엄마가 저랑 법적인 그 배우자라고 제가 막 여기 갖고 와서 온갖 결혼 증명서부터 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헛웃음이 나는 그런 일본의 반응을 보고 그날 뉴스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좀 재미있는 뉴스가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뭐 독도 문제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가 자꾸 정치권에서 안보파리 죄송합니다. 안보파리라는 표현밖에는 뭐 적합한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영공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영공은 명확한 구간이고 방공식별권은 준 영공적 개념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구역은 아니에요. 아니고 단지 그 너무 우리
공군이 나가서 대응 사격까지 했으면 그 이상 나가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네, 그 정도. 그걸 가지고 네. 왜 이렇게 네. 나라도 못 지키고 네, 네, 이런 그런 식으로 건 이야기를 아니고요.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왜 영공을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나 중국 정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을 좀 자세하게 국제법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